부장장이라고 하시죠. 여성분들을 더 제가 교육감도 만난 적으로 자유신문 네,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장례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최근에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서 4인 본선 최종까지 갔다가 본선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낙선자 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낙선을 하고 나서 그 당일하고 그 다음날 제가 낙선 인사를 쭉 돌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민민훈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가 코가 꼈습니다. 오늘 바로 사회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사회를 보시면서 굉장히 또 요청을 하셨는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낙선의 슬픔을 견뎌야 되는 그 기간에 요청을 주셔가지고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보다 더 공론화장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오히려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또 그럼 이제 워크숍의 내용들 좀 알차게 또 구성을 했으니까 하나씩 이야기 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본격적으로 워크숍 진행할 텐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 정권 당시의 심리전단,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극우화를 하려고 했던 이런 사례들이 그때부터 뿌리 내려서는 이후에 지금 리박스쿨의 형태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우화의 작업, 이에 대해서 여전히 한 줌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치권의 인식에 대한 문제들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인식들 우리가 또 잘 개선을 하려면 당원들께서 좀 더 총의를 모아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 그를 위한 심각성에 대한 것을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오늘 민민훈 주최하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박대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대표 그리고 리박스쿨 제보자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게 좀 내용을 상당히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 갖고 특히나 이 사이버네란 이 댓글 전쟁 책 사서 보시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참석자 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시는 분들이죠. 강준현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종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황희도 동지는 저번에 세종에서 한번 봐서 강의하는 거를 아주 감명 깊게 들은 바가 있어서 갑자기 오셨다고 하길래 우리 김영미 동지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책이 있는데 사인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요즘 저희들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바쁘네요. 뭐 이런 거 보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완벽하지 않다. 늘 시대 기류에 따라서 개혁 과제는 늘 쌓인다. 한 걸 뭐 새삼 많이 느꼈고 특히 요즘에 정무위가 제가 간사인데
그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 때문에 요즘 제가 아주 제 유튜브는 거의 김영석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거의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뭐가 좀 빠진 듯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윤석열이가 그걸 임명을 했을까? 예, 갈등 유발자죠. 뭐 통합은커녕 분열, 갈등 유발자죠. 이런 사람이 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빨리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뉴 라이트 인사, 극우적 인사 빨리 좀 내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맡은 직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같이 동지들께서 하시는 일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희도 동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 찍었어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소개 말씀 좀 또 이동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큰 박수로 저희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한다는데? 사인하는 것들 한 써주세요. 사인은 내가. 세종시가 참 좋은 동네거든요. 세종에서 한번 오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명함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개만 쭉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최단체 민민훈 정윤희 대표님,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고생하신 민민훈 우영진 중에 이제 공강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또 이제 민민원에서 운영진 분들도 힘을 많이 쏘셨을 텐데 제가 단톡방에 본 이름이 여기까지라서 이렇게만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세종강물의 김명미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바른소리 TV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깡녀 TV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발제 함께 해주실 분들이죠. 황희도 노무현 재단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박대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리바스쿨 제보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오신 분들 다 소개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워크숍의 첫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오늘 이제 한다고 해서 사이버네란 댓글 전쟁, 이 책들 다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예, 아까 듣기로는 한 20-30%만 읽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오늘 새벽까지 완독하고 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필독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이제 저도 주변에 꼭 읽어보라고 열심히 좀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주변에 좀 많이 널리 이렇게 좀 책을 좀 읽어보시기 권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도 역시나 압축적으로 이 사이버내란의 실체와 대응에 관해서 오늘 이제 황희도 이사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발제를 해주실 텐데, 발제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발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미리 좀 질문하실 걸 체크하신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뒤에 그 두 분이 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좀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이버 내란 앞에 한진희 소장님이 또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뒤에 또 이제 보시면 나가실 때 혹시 아직 구매 안 하셨다면 응원 겸 또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버 내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이들이 어떤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였는가를 보시면 왜 사이버 내란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뭐 더 말씀드리겠지만 국가정보원이 개입이 돼 있고, 그리고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등등 이 결국에는 사이버상에서 내란을 모의를 하려고 했던 거를 추미애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실제로 이들이 그 좌파척결이라는 딱 키워드를 가지고 온라인 공론장에서 일사불란하게 군사 작전 펼치듯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걸로 보면 뭐 댓글 좀 담궈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과해도 내란이라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전쟁을 보시면 인지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자세한 거는 책에 좀 적어놨는데, 뭐 쉽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육군, 해군, 공군 이 세 개의 전쟁터가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사이버 우주가 더해진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우주를 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제 전장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전장으로 등장한 게 앞서 말씀드린 인지전. 이게 한마디로 전쟁의 그 핵심 전장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를 전장터로 삼고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알고리즘 자체가 무기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인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데에서도 관련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인지를 교란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개개인이 어떤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죠. 근데 그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교란을 일으키고 뭔가 조작된 내용을 주입을 하면 이게 전쟁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뭐 헌재 가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하면서 뭐 중국 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작 그렇게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지만 이걸 쭉 분석한 결과 그들이 오히려 그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 펼쳤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뭐 물리전에 대한 개념도 이제 뭐 국회 12.3 내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말 그대로 온라인 공론장에서도 앞서 보셨듯이 방첩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인지전 TF라는 것도 꾸리고, 여기에 지금 뭐 국정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이버 관련한 조직들도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됐는가를 보면 앞에 한진희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이명박 국정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언제적 이명박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런 일을 저질렀던 네트워크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풀어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더 얹혀서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이희천이라는 사람도 이따가 또 뒤에 발제해 주실 분들이 말씀 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이 오셨네요. 박수 한번. 아이고. 네, 지금 박찬대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 국민의힘이 깽판을 벌이고 있어서 지금 인사 말씀 하고 바로 올라가셔야 되다 보니까 인사 네네. 말씀만 하고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찬대입니다. 예, 지금 필리버스터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바로 와서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또 좀 중요한 긴급한 회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는 민민훈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대입니다. 오늘 리박스쿨로 본 극우화 작업 심갑성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함께 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민훈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극우 세력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을 침투하고 조직적으로 대선 댓글 조작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난 심각한 상황에서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교 현장과
다양한 의견의 공농장인 온라인 현장에 어떤 이념, 사상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가를 냉정히 들여다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언론과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리박스쿨의 불법적, 비민주적 시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반란 행위에 준한다는 강한 표현으로 마지막 잔뿌리까지도 찾아내서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이 있는 학교 현장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사적 이념 실험장이 아니라 공공의 배움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에 편향된 사상과 조직적 선전이 침투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모든 절차를 통해서 배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저 또한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중요한 공론장을 마련해 주신 민민훈 관계자와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2월 3일 이후 불법 계엄, 내란 이후에 얼마나 켜켜이 깊은 그들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그럴 텐데 이렇게 뿌리 깊어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2009년 5월 달부터 16년 동안을 한마음으로 쭉 지내왔는데요. 그 사이에 두 번의 혁명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네, 촛불혁명, 빛의 혁명.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공동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더욱더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예. 요새 운기조식하고 있습니다. 좀 쉬고 있는데 더 잘 쉬어야 되는데 잘 못 쉬어가지고 짬짬이 주어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그대로 더욱더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운기조식 중인 저희 박찬대 의원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서 죄송하고요. 사실 폐관 수련과 함께 운기조식을 해야 되는데 폐관 수련은 못하고 운기조식만 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토론회 되시길 바라고 계속 팔로우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뒤에 사이버네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번에 냈습니다. 예,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저희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시간을 땡겨야겠네요. 왜냐면 뒤에 두 분이 사실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평소에 또 말씀하실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만 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이제 국정원 그리고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이 유사 언론 형태를 띠고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말을 윤석열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게 그냥 뭐 술 마시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쭉 연결이 돼 있다. 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쭉 타고 가보면 여기 막 전광훈 세력도 나오고 뭐 소년보 세력도 나오고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서울의 소리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게 그 저쪽에서 뭐 김문수 지지하는 2030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막 이제 뉴진스를 이제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서 김문수는 지지하는데 뉴진스 모른다. 이게 또 도니까 뉴진스를 열심히 외우니까 그 다음에 에스파는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내면은 또 못 맞추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여론이라면서 뭐 20대 지지율이 어떻다 이런 게 물론 이제 추이를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에 이제 저들이 어떤 부분을 파고드는가. 그 20대인 척하는 70대 분들도 많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핑계댄다는 식으로 또 일각에서 몰아가거든요. 물론 모든 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만 대면서 내부가 변하지 않는 건 문제지만 그 실제로 이게 있는 걸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이렇게 입틀막이 되는 분위기에 대해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계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여기에 뭐 노사모를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자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스란히 지금 연결해보면 그 개딸을 겉으로는 욕하면서 뒤에서는 백골단을 만들려고 한 거, 요 구조가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왜 이 그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이 사이버 전사라는 말을 쓰면서 양성을 시작을 했는지 이게 쭉 그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부터 왜 본격적으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까지 연결이 돼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사실 이게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극우, 일본 극우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쓴 사이버 내란에는 그쪽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국내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너무 방대하고 이게 분산이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이제 해외 파트도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네트워크를 윤석열 정부에서 죄다 풀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명박 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가 상세하게 책에다가 담은 것도 결국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 소위 이제 그런 게 주로 팩트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걸 토대로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또 음모론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버전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증거인멸하고 네트워크가 분산되고 하면은 나중에 제대로 찾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 특검 갈 때 이게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차피 이명박 때부터 연결된 네트워크인 거 우린 다 알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버전으로 기록을 해둬야 그게 나중에 5년 10년 뒤에도 윤석열 정부 버전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거 이명박 때 얘기하면 지금도 지겹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면 뭐 이미 뭐 그 사이에 박근혜, 문재인, 뭐 윤석열, 이재명 거쳤는데 언제적 얘기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버전으로 저들이 총 결합한 거를 반드시 새로 고침해야 된다 한마디로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천호 의원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일단 이걸 쭉쭉 넘어가고요. 뭐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움직였던 거. 그래서 이런 관변 단체가 오프라인으로도 움직이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결합이 돼서 그 네트워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결합이 됐는지는 이따 뒤에 두 분이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국정원, 군 말씀드렸는데 경찰도 사실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집회 시위가 벌어질 때도 그들은 이제 여론 공작에 동원이 됐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이었죠. 그래서 12구 참사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우리가 뭐 추측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부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파악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건 같은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세훈의 지시강조 말씀 내용을 보시면 이게 노상원 수첩에 있는 메모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니까 이거 원세훈을 그냥 노상원으로 바꿔도 똑같을 정도로 좌파 척결이라는 게 이제 목표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뭐 국정원의 특수공작이라면서 했던 짓들이라든지 이게 국내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심지어 민간인들까지도 사찰을 하고 와해 공작을 벌이고 그래서 책에도 와해 공작 혹은 봉쇄 공작 이런 것도 좀 적어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커뮤니티의 본질은 와해가 되거나 아니면 봉쇄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꼭 정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속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저들이 활용하냐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에 맞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12구 참사 말씀드린 것도 용산 참사를 덮으려고 강호순 사건을 활용하고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윤석열 정부 버전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최신 버전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단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의 표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였죠. 지금 대통령이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들이 악마화하고 희화화했는가,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쭉 지금까지 이어졌는가, 요걸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문화 전쟁, 뭐 기술적인 대응 등등등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검열이라는 프레임 쓰는 거, 뭐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도 책에 좀 넣어놨는데, 이들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들의 나름의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119 폭동을 저들은 119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비웃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정보 유통 창구를 저들이 다 점령한 상태에서 그걸 누군가한테 계속 주입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진짜로 자기들 버전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량 공세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또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화교몰이와 취업난 해소랑도 연결해 놓은 것도 있는데 요거 일단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서사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국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정보 유통 플랫폼의 문제. 결국 이게 개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오늘 또 어쩌다 보니까 매불쇼에 장사혜 신님하고 같이 나가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게 개개인이 대응하는 건 사실 돈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지, 시민 개개인한테 법적 대응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드는 돈과 뭐 시간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낙인이 찍히면 피해가 굉장히 커지죠. 회사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도권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중 집회에 대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건 깽판이고 영업 방해다라고 규정을 하신 거. 여기 이제 영토를 옮긴 거죠.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영토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피해 당사자시기도 하고 고민을 해오시고 원래 또 통찰력이 또 있다 보니까 전선을 완전 옮긴 겁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책에 좀 자세히 적어 놓은 거고요. 뭐 이거 말고도 쭉 이런저런 사례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요 남성연대 공격조 수비조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따 제보자님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문제 같은데, 젠더 갈라치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때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왜 받아들이지 못했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시초가 그때라고 하는 건 팩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가는 패널들도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나오면은 사과를 한다든지 그냥 뭉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최소한 민주당 정치인이라면 명확하게 팩트를 알고 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공격조 수비조가 단순히 뭐 공격하자 댓글 달자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연대 얘기만 하면은 그래도 뭐 성재기 씨는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싸웠다, 뭐 정치랑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데, 요건 이따 뒤에 제보자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결국 이들은 이제 재특회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지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뉴라이트, 역사 전쟁이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이버 심리전 대응단을 그래서 필요하다. 사이버네란 TF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그 대응에 나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보통 이제 언론과 미디어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책에다가 뭐 쓰기도 했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개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그쪽으로 방점을 찍었는가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뒤에 두 분을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제 책을 보신 분들도 그렇고 황희도 의사님이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내용들의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외부의 적을 향해야 될 뭐 정보전, 인지전, 이 심리전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서 만들어진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향한 결과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앞으로도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더 보다 공론화장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오늘 이제 황희도 이사께서 이제 어떻게 이들이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이 피하 식별이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면 자신이 극우인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나도 극우라고 하지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가 극우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피아 식별이 어렵게 만들고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공격조와 수비조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자신들에게 공격하지 못할 논리를 만들면서 또 반면에 자신들이 쏟아내는 그 무수히 많은 이 자극적인 컨텐츠는 뭐 재미나 이런 걸 뭐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좀 이 중앙당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황희도 이사께서 이제 그 사이버네라는 책에도 써낸 내용이지만 이겼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책임성에 대한 것들을 잘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제가 겪었던 건 그거예요. 민주파 출소. 대선 때 반짝 뭔가 열심히 막 하지 않았습니까? 원중이 제소하고 그리고 신고 넣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스카이데일리가 최근에 그 인터넷 신문 협회에서 제명을 됐죠. 제명이 한 하루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금줄을 끌어내기 위해서 본진을 타격해야 되는데, 이 본진을 어떻게 타격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원들의 입장에서, 또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대응에 대한 것도 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좀 받아볼 건데요. 혹시 좀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그 마이크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말씀하시고 혹시 다른 분이 좀 첨언해 주시거나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발표를 그럼 듣고 할까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이 네트워크 어게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선 전후로 해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공작을 했던 이 대선 캠프 안에서 운영했던 단톡방이었죠. 거기에 하필이면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그 중심에서 열심히 또 증거 수집을 하고 이 문제를 또 세상에 또 알리는데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박대희 대표님께서 윤석열 국정운영 선동 공작의 형태와 관련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PPT 좀 띄우겠습니다. 예, 참 신기해요. 그 지역 청년위원장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가 참 신기합니다. 네, 그때는 제가 당원이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하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했는데,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먼저 제가 발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우선 윤석열 국정운영 선동 공작의 행태, 네, 댓글 공작 단톡방 잠입, 네, 네트워크 어게인에서 리박스쿨까지 이렇게 내용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목차는 대선 직전에 만들어진 댓글 부대 단톡방, 네, 네트워크 어게인 SNS 단톡방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댓글 공작팀 그 단톡방이 여러 주제가 있는데, 여러 그 윤석열 국정운영 3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잖아요. 비리도 있었고, 그때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제일 충격적인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충격적인 거 있긴 한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비상대권 발동,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 김진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총선 전에 계엄령 발동 징후 포착, 그리고 리박스쿨과 댓글 부대, 그리고 그 밖의 내용들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지금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 내란죄와 리박스쿨 특검의 필요성, 이런 내용. 제보 배경은 제가 2021년 12월 8일이죠. 20대 대선을 앞두고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만든 단톡방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인지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구에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어떤 분이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초대하신 분이 갑자기 한 20명 정도를 한꺼번에 초대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와 글들을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 인원을 몇 면을 살펴보니 주옥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방을 실증을 느끼고 나가겠지만, 예, 저는 그 방에 끝까지 있어가지고 무슨 짓 하는지 계속 보다가 그걸 이제 알렸죠. 이런 상황을 겪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저도 이런 방에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 10군데 정도의 방을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에 사항들을 계속 지켜봤고, 예, 계속 민주당 측에 제보를 드렸었습니다. 당시 제명인의 파출소에. 네. 자, 근데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걸 이제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더라고요. 예, 무혐의 사유가 그거였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다. 네. 근데 얼마 전 소녀숙이 기각됐거든요. 소녀숙의 사유도 정치적 표현의 그 이유로 기각됐더라고요. 네. 좀 섬뜩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 전반에 그들이 관여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기관에서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그들끼리 공개한 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반적인 지휘자가 남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신속하고 마치 짠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내용을 전파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론 왜곡, 그 악의적인 그 선동 왜곡의 마지막은 윤석열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네, 와, 이게 정말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권 초창기부터 이미 계엄령에 대한 비상대권과 계엄령에 대한 그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개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너무 네, 좀 황당했습니다. 네. 그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네. 왔는데 지금 우선은 수많은 방 중에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방에 있는 그 중에 몇 명만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알 법한 사람. 뭐 여러분 다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네. 다 저장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름만 이렇게 돼 있고 아닐까 싶어가지고 친구 추가로 다 했는데, 친구 추가로 하면 그 원래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프로필 사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넘어가면 자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람의 가능성이. 대다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그냥 가짜라고 발뺌할 수는 없겠다. 예. 네, 그렇게 보였고, 지금 뭐 오세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이종배라는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하시는 민경욱, 이분은 총선 전에 이제 돌아왔었고요. 네, 뭐 김기현, 뭐 하태경, 박형준 부산시장, 홍석준 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 관계자, 기초단체장, 각 전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 친윤 관계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조은희, 네, 우리 여기 보시는 지금 이 이봉규 TV, 네, 이분도 대선 때 있었고요.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네, 박수영 이분이 친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수, 네, 이분도 지금 최근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자신의 홍보 방송까지 링크를 올리시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강철구 뭐 이런 분들, 알법한 분들, 강신업, 네, 홍문표 의원들, 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나경원 의원은 지금까지 방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네, 계엄 이후에 대부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핑계 될 수 있죠. 초대했다. 예, 난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계엄 이후에 왜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거 기간에 이분들의 홍보글 또 올리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사람들은 기초의원 및 지방자치의원들은 대거 방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 관변단체장, 자기가 본인이 국정원 전 직원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분들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 말고 이 방에 중복적으로 제가 초대된 10개 방뿐만 아니라 SNS 네트워크 어게인이라는 방에 중복적으로 가짜뉴스 악의적인 내용을 퍼나르는 팀들이 존재합니다. 한 100명가량 정도 되고 그분들이 수백 개의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 방을 운영하는 단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예. 어게인 많이 들어보셨죠? 윤 어게인. 예. 우리가 3년 전에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단톡방의 화면을 잘 보시면 글이 다 동일합니다. 보이시죠? 이걸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남길 수 있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온갖 머리를 다 굴려봤거든요.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운영한다.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한 20명이나 10명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올리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무튼 이 보통 지지자가 할 수 없다. 이건 악의적이다. 예, 조직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뉴스타파로도 보도가 됐지만 SNS 어게인 방에 20번 방에 윤석열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예, 사진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리더방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 정도 되는데 요게 숫자가 제일 큰 게 1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40여 개 정도 방을 운영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은 제가 초대된 방은 이 숫자에 있는 방 중에 한 군데만 초대됐습니다. 나머지는 숫자 이름이 없는 다른 방입니다. 뭐 박혁거세 방, 벤티 모임, 뭐 이상한 이름의 친목방, 아니면 김씨, 뭐 종친의 방, 이런 방에 초대가 됐습니다. 제가. 아니면 목사들만 있는 방.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제가 방을 점령당했잖아요. 이 팀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얘네들이 만든 방이에요. 얘네들이 운영하는 방이에요. 그러면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카카오톡에 검색할 수 있는 방, 검색 가능한 모든 방들을 점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선 전만 그랬냐? 대선 이후에도 안진걸 소장님이 만든 방이 있습니다. 그 방도 점령당했었어요. 예. 아시는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방이 지금 또 폐쇄되지 않고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네. 자, 선거철 때마다 이 주요 인사를 초대를 했는데 최대 2,000명 넘는 방이 좀 약간 제가 주목을 많이 했었고요. 그 방에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총선 전에 지금 초대된, 이렇게 한꺼번에 초대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민경욱 이분은 오자마자 자신의 홍보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름을 잘 보시면 김대남이 보입니다. 그리고 김성훈. 네. 이분이 지금 그분이 맞는지는 동명이인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암튼 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리박스쿨 관계자인 손효숙이 방에 존재를 했습니다. 손효숙이 올렸던 글들을 다 보니까 2년 동안 리박스쿨과 자성군 댓글부대 교육 프로그램을 본인이 홍보를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물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빨리 알려드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말이 빨라지는데, 자, 이 내용은 제가 교육위 청문회 때 진선미 의원에게 제보도 드렸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요거는 좀 더 뒤에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교육위지 이박스쿨 청문회 당시 제보했던 내용입니다. 본인이 카톡방에 남긴 글을 스스로 인정을 했었고, 오픈 카톡방에 담대하게 싸우겠다는 본인의 글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방은 오픈 채팅방이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직접 홍보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효숙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각을 했는데, 기각하자마자, 기각이 아니죠. 이 리박스쿨에 손효숙이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그 단톡방에 손효숙 이름이었던 손효숙이 갑자기 이름이 사라지더군요. 아이디로. 그래서 휴대폰을 기기 변경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했었습니다. 네. 요거 관련 영상이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손효숙 대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녀사냥당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답변 제대로 못한다고? 그런데 이 손효숙 대표가 직접 단톡방에다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단톡방의 제목이 뭉치자 국민연합으로 윤정부 성공을 위하여. 장관님, 이렇게 맨날 윤정부 옹호하라고 저런 분들 자문위원으로
위축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엄청난 충격입니다. 리박스쿨은 1, 2, 3 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 나온 계몽된 2030 애국 청년들이 시급 4만 원의 초등학교 늘봉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본인이 올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번호가 본인 번호예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어디 갔지? 네, 여기 보면 마녀사냥이라고 본인이 계속 청문회 때 주장을 했는데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 단톡방에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이처럼 대굴공작단의 여론선동 패턴을 제가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대응 메시지가 내려오는 듯한 그게 터지면 단톡방에서 선동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글을 만들고요. 정갈하게 정리된 글, 혐오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딱 봐도 너무 막 읽기 싫을 정도의 그럴 글, 공격적인 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또 꾸며가지고 하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단톡방 일원이 그 영상의 링크와 함께 글을 또 넣어가지고 퍼나릅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언론이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조금 정제되게, 과하지 않게 혐오의 정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럼 이제 단톡방 일원이 그 기사를 또 공유합니다. 그게 확대 재생산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얘기를. 그러면 그걸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 터지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또 목사 및 권사 단톡방에 전달을 합니다. 목사가 또 퍼날라요. 그러면 또 그걸 또 관변단체가 집회를 합니다. 또. 그럼 일이 터지면 대통령실에서 결국 언급하게 됩니다. 네. 그런 형태였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본부, 건진이 아시죠 여러분? 대선 때. 예, 근데 네트워크에서 어게인이 붙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건 얘네들이 자기 방을 홍보하려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네. 자,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들어가 있던 방이었습니다. 네. 김모 씨가 어떤 분의 소개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대선 전에 정체를 드러내면서 갑자기 10명, 2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초대하면서 혐오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에서 정보 공유 바람요, 네,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 중에 국민의힘 뉴미디어위원회라는 아이디가 있었고 주옥순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어게인 SNS 단장 및 세미준 서포터즈 단장. 지금 네트워크 어게인 SNS 방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 것 같고 세미준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영수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이 세미준 서포터즈라는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을 도배할 때 어떻게 도배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성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글 보면 좀 잔인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아마 이 댓글 관련된 댓글 부대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신상을 까면서 도배를 하면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멸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들, 네, 이런 것들을 도배를 계속했습니다. 이 글만 도배한 게 아닙니다. 욕설과 글, 네, 혐오적인 이미지들 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홍보하는 이미지도 같이 올렸습니다. 자, 글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멘탈을 거의 뭐 무너지게 할 정도의 아주 폭력적인 글들을 퍼날랐고, 이 지금 김모 씨, 김정땡 이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미지를 올립니다. 예, 그 저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꽤 됩니다. 예. 대선 때 맨날 저런 사람이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면 저걸 저장해서 또 퍼나르고 다른 방에. 자, 그러면서 자기 방을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요. 예. 저는 좀 놀라웠던 것은 국민의힘의 뉴미디어위원회라는 아이디가 그 윤석열 공식 홍보를 하면서 올렸던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동시다발로 방을 점령했다는 인증샷도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지만 당시 윤석열이 싫어하는 단톡방에 가서 내가 점령했다. 예, 그런 걸 자랑스럽게 올린 특전대장
이런 아이디로 본인을 특전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특전사 또는 특전 대장 그렇게 하면서 올렸고 허경영방에 우리가 침투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걸 왜 저희 방에 침략해가지고 이런 자랑하는 글을 올렸는지는 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오마이뉴스 당시 대선 때 보도되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20번 카톡방 나오죠. 특전사를 다치한 그들이 벌인 일라고 하면서 특전사, 특전대장 뭐 이런 단어들을 자꾸 씁니다. 네. 이 방의 존재를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로는 오마이뉴스 단톡방에 특전사방 보도 관련 논의 회의 문건이 발견됐고 이게 신용한 당시 정책총괄지원실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드렸었죠. 예, 그래서 당시 그 대통령 캠프에서도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구나, 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윤석열은 당선됐고 네트워크 어게인 SNS 방은 그대로 운영되고 거기에 단장이 세미준 서포터즈라는 방으로 갑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세미준, 네, 이게 지금 거기고요. 좀 시간이 없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 왼쪽에 당사자가 이제 네트워크 어게인 SNS 단장이라고 해서 임명장을 받는 대하 빌딩에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시에는 SNS 300 특별 홍보단 거기서 이마에 올라왔습니다. 전국 SNS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자, 이 300이라는 단어도 저도 몰랐는데 좀 뒤에 좀 이따 제보해 주실 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300의 무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댓글 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300 전사 프로젝트. 예, 이거는 리박스쿨에서도 이 관련된 보도, 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예, 당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상백 명의 온라인 전사를 만들자. 예, 이게 한 군데만 얘기하면 말도 안 납니다. 리박스쿨에서도 이렇게 해서 현수막 달고 이렇게 강의도 했고요. 지금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이것도 손효숙 관련된 단체거든요. 여기 이희청 교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 고정적인 칼럼을 썼던, 네. 그리고 이희청 교수, 이분은 정강훈 예배 교회에서도 몇 번 섰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고, 네, 당 차원에서 300, 그러니까 이건 당 차원에서 300 프로젝트를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300 베테랑스, 전사 300이라고 해서 제가 제보자분께 제보받은 내용으로는 전사 300은 기무사의 댓글 부대 스파르타의 원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스파르타는 댓글 부대 있었나 봅니다, 당시. 그리고 300 베테랑스라는 단체로 여론조사 기무사 간부와 사이버 사령관은 제대군인 노조에 속해 있고 300 베테랑스는 군인 노조의 행동 전이되다.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디테일하게 아주, 네, 실제 이렇게 300 베테랑스 집회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집회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댓글 부대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남성연대라고 할 수 있는 성재기, 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남성연대도 당시 자신의 카페에 네이버를 점령하자 뭐 이런 글도 올렸고, 당시 300에 대한 300명만 만들면 이날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리고 에스더 기독운동 본부에도 300명, 우리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네, 거기도 300명의 언급이 있었고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남성연대에서도 남성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사 300,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것도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내용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는데, 당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24시간도 안 된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일제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태원 참사는 MBC 탓이고 북한의 지령이고 민주노총 탓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경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문장이 정리돼서 나왔고, 이 관련된 내용이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으로까지 전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네, 문재인 정권 책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유족 탓이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한동훈
이분 같은 경우는 검수 안박 때문이다. 그런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나 이런 거 없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그것도 혐오적인 대응 전략을 계속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MBC 언론을 이제 계속 공격을 했었고요.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MBC 3노조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제3노조라고 있습니다. 그쪽 MBC 진정한 노조는 아니고요. 거기서도 뭐 성명서도 냈고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지시로 이태원 참사를 일부러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혐오적인 내용들을 계속 무한하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덮고 혐오에 완전히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나가면 마지막으로 뭐 계엄을 통해서 좌파를 척결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하고 관련되어 있냐? 이게 지금 올린 글이 뭐냐면 당시 리박스쿨 소녀숙은 유불교실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지금 그 방에 블로그 하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블로그로 이렇게 글들을 퍼나르기로 했고요. 요 글은 그 단톡방에도 올라왔던 글입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누가 올렸더라고요. 요거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시. 거기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날짜를 잘 보시면 10월 31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 세력을 조탕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윤 정권이 생존하는 길이다. 미국 자유대한방위 총재 이렇게 올렸고 또 11월 8일 이때도 이때도 지금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까 전에 가짜뉴스 전부 다 엮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위수령을 발동하여 공산주의 주사파 간첩 세력들 일망타진 발본색원하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반국가 세력의 도발이니 비상계엄을 통해 척결하자 이런 내용을 퍼날랐었고 이들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엄을 일으키려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어떻게 계엄하고 연결할 수가 있나? 이태원 참사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그들이 원하는 여론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야말로 지시대로 움직였죠. 참사의 원인은 배제되고 국민의힘과 정광훈 및 극우 기독교도 그대로 북한의 지시다 이렇게 퍼날랐고 한동훈 및 정치검사 조선일보 논설도 그렇게 퍼날랐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모두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논리로 이제 마지막에 가져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암살 미수범 김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6분입니다. 10시 27분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30분도 안 된 시점에 11시 6분에 자작극이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작극이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이제 얘네들은 퍼나르기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글들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이라 개인적인 글들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상당히 좀 인간적으로서 없을 정도의 이참에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글까지 썼었고요. 자작극 쇼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퍼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얘네들 단톡방에만 퍼나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백 개의 단톡방에 퍼나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방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동시다발로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나서 1cm 열상은 열상이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찔렀다. 이런 식의 이미지와 박근혜 그의 예전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박근혜님 커터칼에 12cm, 제명이 1cm 이런 식으로 이미지, 혐오적인 이미지까지 만들었습니다. 후시딘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북 주사파 너무 무섭다 이런 내용이 이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도 좀 가갈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감히 할 수 없는 대화들을 오고 갔었고요. 깜빵 안 가려고 생쇼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실제 극우 유튜버들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여기 대화들이 그냥 나눈 대화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종이 칼이다. 그리고 파란 왕관을 쓴 사람이 징표다. 조작이 징표다. 그리고
혐오적인 이미지와 글들을 계속 퍼날랐고 부산대병원이 아니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도 자작극이다. 예, 이렇게 계속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표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이 그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 한 오후 3시쯤에 3시쯤에 김진성의 신상이 올라옵니다. 예, 김진성의 57년생 아산 강원식 지역구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거 돌려도 되는지요? 예쁘게 장식하여서요.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저도 좀 놀랍습니다. 57년생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퇴직,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강훈식은 친명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내부 분열 공작을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자작극이다. 자작극 맞다. 이걸 확실히 찍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각종 방에 퍼날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민주당의 위장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이었죠. 아주 의도적이었죠,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북한의 지령이다. 지금 이봉규 TV, 김사랑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북한의 지령이다라는 방송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만리풍치 이 사람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대선 전부터 계속 퍼나랐던 사람인데, 재판이 목적이다. 아까 전에 나왔었잖아요. 재판 연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전에 계엄에 대한 빌드업 내용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올라왔었고, 총선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화도 있었고요. 이거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관위원장은 악마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이거 대공수 사건 관련해서도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총선 전에 이미 대공수 사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리박스쿨 존재, 이거는 지금 리박스쿨의 소녀숙이 2년 동안 모았던 홍보했던 이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댓글부대 교육 자성군, 기자들도 양성했었고요. 게다가 우리도 잘 배우기 힘든 챗 GPT나 AI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한남동 집회, 서부지법 폭도들까지도 20대 늘본 강사로 양성한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감, 조전역 교육감에 대한 그 선거운동,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홍보도 내용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서부지법 폭도들을 애국 청년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듯한 글도 올렸었고, 실제 이렇게 면담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홍보를 2년 동안 올렸냐면, 소녀숙 입장에서는 이 단톡방의 인사들이 고객이었던 겁니다. 그 단톡방에. 전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었잖아요. 실제 그분들이 글만 썼던 사람이 지금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거든요. 배웠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그 밖에는, 이건 제가, 그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괴담 선동이라면서 북한과 엮어서 공작을 했었고요.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도 북한이 MBC를 통해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이 벌인 짓이라 공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서부지법 폭도를 애국청년이라 칭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선동했고, 지금 또 민주진영 악마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예수재림 사이비 목사가 이 극우 유튜브 채널만을 모아서 전파하기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 및 운영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기독인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엄 이후에 한남동 집회 버스 인솔 등을 총괄 맡아서 했었고, 전국에 있는 버스 인원까지 거기 단톡방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그들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지금 또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 선동에 있어서의 공통된 패턴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를 좀 그 뿌리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리박스쿨 제보자님의 이 사이버 여론전과 관련된 발제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박 제보자입니다. 저는 인터넷 1세대 민주시민으로서 오랜 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변화와 그 속에 생겨난 구글 문화의 시작을 목격해 왔습니다. 없던 문화나 단체가 우후죽순 생기는 현상에 호기심과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면서 과거 100 이전 2004년도 인터넷 초창기 시절 때 알바라고 불리던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들을 정치권 알바라고 불렀고, 특히 광우병 2008년도쯤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제가 경험했던 이 알바들이 결국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경찰까지 연계됐다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여론전의 일환이었음을 그런 믿기 어려운 루머가 사실로 드러났고, 국가기관들이 막대한 세금을 동원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사실은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짜뉴스의 범람 속에서 저는 과거에 느꼈던 동일한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현재, 과거, 구구 매체,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NGO들의 움직임을 조사하고 제보해왔습니다. 최초 제보는 2016년도부터 했고요. 거의 한 10년가량 됐습니다. 나름 기사화도 몇 번씩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목격하고 추적해온 국가 주도의 여론전, 청년 극우화 사업,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리박스쿨까지 일련의 흐름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러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박스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여론조작, 댓글부대 활동까지 보려고 하고요. 결국 이들 사업은 여론전, 문화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된 대상은 청년. 사회학자들은 보통 양극화 뭐 이런 이유를 많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중심축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이제 청년 구구화나 그런 우경화 작업이 결국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됐다는 관점을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리박스쿨은 무엇인가, 리박스쿨의 사업은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런 계획을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정치권에서 다 예전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쯤에 그 사업입니다. 개요로 일단 개요로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론, 여론전의 개념을 알려드리고요. 본론은 여론전의 사업들, 여론전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사업이 과연 어떤 그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시대가 되니까 그 시대에 맞춰 생겨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그것을 만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고, 네 번째에는 댓글부대는 댓글부대가 아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축소된 표현이고 사이버 전사입니다. 사이버 전사, 여론전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로 이제 과거와 현재 규모를 비교해 드리면서 이 단체들이 얼마나 커졌는가 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리박스쿨에 하려고 했던 목적들. 해당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김상진 씨 아시죠? 우리 서울의 소리의 습적 김상진, 거기 커뮤니티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요 표를 보시면은 문재인 정권 몰락, 여론 흐름 메커니즘 가르치고 여론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전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5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죠. 언론, 제도권, 정치권, 유튜브, 시민사회, SNS. 그리고 여기 각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뭐 언론 논평, 보도 내용 뭐 추가 조치, 청문회,
그리고 요새 현수막 여론전 말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현수막 게시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관련 입법 활동,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 방송, 뭐 언론 보도 확도 재생산, 시민사회는 고발, 많이들 고발하고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역시 현수막 게시하고 집회, 행진, 뭐 문자폭탄, 전화항의, 뭐 근조한 뭐 이런 거, SNS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밴드, 커뮤니티, 온갖 이제 SNS 기재죠, 커뮤니티 같은. 그리고 언론, 특정 보도, 그리고 경쟁 취대, 뭐 단독 보도, 다량 생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게 여론이라고 불리는 모든 기재들이죠. 요거를 이제 문재인 정권 몰락 시킨 이 메커니즘 조국 사태죠. 요걸 자기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표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김상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런 개념을 좀 더 이제 확장시켰고 양성하려고 지금 다른 유튜버에서 지금 홍보하고 요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개념을 이제 전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전쟁 개념으로 보면은 소총병, 포병, 전차병, 드론 부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댓글 부대는 여기 하나의 부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말했던 이런 언론, 뭐 SNS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무기죠. 이런 전이니까. 그리고 이런 게 각기 목표할 점령 고지가 있고 네트워크화돼 있고 보시면 이렇게 별표 쳐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진지전, 고지전, 허브 개념, 전쟁의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여론전을 펼칠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이라는 2011년도에 날 문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확히 나오는 전쟁 개념입니다. 여론전 개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뭐 대상 뭐 일베 펜코, 유행 SNS 매체, 당연히 이렇게 큰 여론이 유통되는 것이겠죠. 여론전은 기본적으로 유통 관점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데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 댓글 부대를 생각하시면은 이게 뉴스에 나온 거는 PC방에서 작업하는 뭐 그런 이미지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고, 맞기만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직할. 자기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보통은 시민단체, 아니면 팬클럽, 커뮤니티 장악해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요거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국정원 화이트리스트로 밝혀진 단체거든요. 다 댓글 여론 조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자유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한국자유연합, 늘프로 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주회, 혹은 커뮤니티로는 커뮤니티는 노노데모, 대한민국 군정모임, 구국청년단, 팬클럽은 이명박 아줌마부터 박사모, 거의 어떤 단체나 커뮤니티 이런 형식을 띠죠. 요거 다 댓글 부대로 확인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결국 이런 기재와 이런 구성 요소, 여론전 구성 요소로 어떤 여론을 만들어낸 engine 때문에 지금 저는 이 국어화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김상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 잠깐 드리면은 프리덤 칼러지 1호 장학생, 뭐 대한민국 애국시민화 이게 하나로 빌딩에 지금 같은 빌딩이 있거든요. 저 리박스쿨과 그리고 국정원회 같은 연계 의혹이 있고 윤석열 팬클럽 회장,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그리고 네이버 뉴스 편집위원까지 했습니다. 자문위원 김상진. 다음 걸 보면 이제 그럼 왜 하필이면 김상진은 예를 들었나 싶으면은 김상진하고 리박스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최정미 씨를 얘기할 건데 이 최정미 씨는 리박스쿨의 교육부장입니다. 그리고 자동군 총괄 리더거든요. 김상진이 운영하는 매체 서울 미디어 뉴스의 부편집입니다. 편집부장은 정강훈단 전한나 그리고 리박 강사죠. 그리고 기자로서는 성상원 배경동으로 글로벌 디펜스라는 그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는 이제 기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디펜스가 국정원 불임주택에 입수했고 역시 리박스쿨 하나로 빌딩에 입수했고 미국 자금으로 리박 콘텐츠를 대북 단파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정 사무총장 그리고 다시 최정미로 김상진 단체의 신자유연대의 사무총장,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국정원 지원한 커뮤니티 노노데모와 블루유니언 산하단체 운영진 그리고 노노데모 글에 따르면 국정원 알파팀장 김성욱을 지원했답니다. 지금 최정미 씨, 리박스쿨의 최정미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팀은 2004년 우익청년단체 무한전진에서 종교인 중심으로 뽑힌 엘리트 청년 장교단입니다.
2004년부터 온 게 이 최정민 씨 리박스쿨입니다. 이외에 자동군 리더 박현주는 이제 김상진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운영진 출신이고요. 그리고 김상진이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조직만 운영한 게 아니고 여기 밑에 하단 보시면은 SNS 전사단 양성 그리고 양성 교실 요런 게 제 양성 교실이고요. 요런 거는 이제 SNS 전사단 뭐 만들자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요걸 또 지금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양성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단순히 개개인별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각기 구성원의 원탁회로 이제 화력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모여서 작전을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중앙 중심 체제로 간다 이거죠. 그런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이 터지면 아직 조국 사건 같은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1부가 끝났고요. 두 번째는 대충 넘어가서 그러면 얘들이 어디서 왔는가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댓글 부대 하면은 보통 그 댓글 부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사이버 전사입니다. 사이버 전사 하면은 말 좀 이상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사이버 전사 뭔데 유치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사이버 전사의 어원을 쫓다 보면은 본질이 나옵니다. 2004년도부터 쓰이던 말이거든요. 정치권, 그 최병렬 조선일보 대표 있죠. 그 사람이 만든 단어입니다. 사이버 전사 천병 양성해야 된다. 일단 계보를 일단 그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박스쿨 계보를 한번 볼게요. 2018년 리박스쿨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이 두 개는 이범 손호숙이 관여돼서 같이 만들었고 그 전엔 자유연대 보시면 이범이 같이 있죠. 사실 리박스쿨 프리덤 칼리지는 이 자유연대 이범이 손호숙을 지원해서 만든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자유연대는 야성, 리박스쿨은 지성 이렇게 더블로. 그리고 이범이 어디서 왔냐면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2014년도에 김상진, 김동근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활동했고요. 그 전에는 2009년 애국단체 총협의회라는 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이범이 같이 있죠. 이상훈 씨 그 국방부 장관 전 출신 있고, 이 단체는 자유총연맹 경호회 성호회 재향군이랑 같이 합체입니다. 요게 전부 댓글 부대였어요. 기무사 끼고. 그리고 그 전에 2004년도에는 역시 이상훈 자유총연맹 경호회 성호회 재향군이나 코나스 국립신문 이런 게 다 겹쳐 있죠. 여기서 다 발전을 한 겁니다. 역순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전에는 최초의 기획은 2004년 5.17 프로젝트라고 박근혜, 최병렬 여의도 연구소에서 시작한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 사업이 결국 리박스쿨 사업이 드르륵 사람과 인원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인터넷 범국민 협의회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행한 사람들, 거의 보면 군인 출신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좀 박근혜 지지자들이니까. 거기 보면 사이버 전사, 뭐 5만 원 양성,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국어화 현상 얘기하면서 뭐 양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 물을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보가 됐는가? 생각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학생 운동도 하고 아니에요. 원래 대부분 수십 년간 뭐 거의 보수였죠. 우리는 왜 진보가 됐는가? 그거를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지금 다 군인들 하는 얘기예요. 군인단체들, 장관들. 크고 작은 인터넷, 2004년도 얘기입니다. 크고 작은 인터넷 매체들이 무차별적으로 친북 반미를 선동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이 나라 청소년들이 이점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여기만 딱 읽어드릴게요. 인터넷 공간은 개혁, 진보, 민족주의로 위장된 반미 친북 목소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정화되고 있다. 젊은 층은 뉴스, 정보, 지식이 획득 광장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선택한 지 오래. 그러나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는 기성 보수 세대는 이 사실을 일찍 인지하지 못해 사이버 공간을 친북 반미 세력에 내준 지 오래. 그래서 이런 작전을 펼친 거죠. 그리고 얘기 들었듯 이런 단체는 결국 기무사,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이런 걸 발전해가지고
전부 2004년도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 여기 얘기 들었던 인터넷 범국민 구국 협의회 단체들, 거의 대양군인의 소속이라고 했죠. 결국 이게 뭐 젊은층 사이버 상을 누려라, 뭐 10만 양병설 정치권에서 나온 거고요. 이 5107 프로젝트는 07년 51% 승리하자, 내용은 20대 51%를 설득해서 사이버상, 지금 비슷하죠. 결국 그렇게 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그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사람들 모은 게 7만 7천입니다. 사이버 장교단을 키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모은 거죠. 요 숫자는 일단 전부 그건 아니에요. 전부 아니고 그냥 사람들 모은 거죠. 왜냐면 그게 효과적이니까. 그런 리스트들이 지금 이게 국정원 화이트 리스트고 경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현재 오늘인데, 경찰 보고서 7만 7천 규모 2011년도 아고라에 하루 평균 토론글이 3,177건. 그 나중에는 그게 목표가 아고라 토론글의 50% 점령. 나중에는 이게 초과 통과로 해서 76%가 국정원 기무사 이쪽에 작업한 겁니다. 76%. 아고라글 토론글 하루 평균 3,166. 완전 미쳤죠. 그리고 금액은 약 246억. 당시 246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물가 생각하면은 장난 아니죠. 현재 규모를 비교하면은 신남성연자 혼자 5만 명. 뭐 사내 전국에는 텔레그램 1만 7천, 디스코드 1만 5천, 3만 명. 1개 단체입니다.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 비교해 보면은 페미 이슈 53만, 팬코입니다. 영포티 이슈 40만, 열경 이슈 40만, 이런 식으로 지금 비수가 많이 커졌죠. 이건 딴지 50배, 클리앙 10배입니다. 딴지는 해봤자 1만 정도, 클리앙 2, 3만. 얘기 들었듯 53만, 40만, 40만, 50배, 10배 사이즈 크기입니다. 성공했죠. 결국 여기 플러스 마지막 대망의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지금 사이버 여론전에 대해서 일단 그 규모랑 이런 걸 좀 되게 간략히 한다고 한 건데, 문제는 제가 지금 사이버 쪽에서 국한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박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MBC, KBS 지상파 장악, 라디오 장악, 중통 탄생, 그리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아스팔트 시위를, 안티 시위를 했죠. 그리고 진보 인사들 청부 고소 고발, 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유명 인사들 역시 뭐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뭐 괴롭혔죠. 이런 거를 다 통합하면은 그야말로 진짜 국가 규모 수준의 모든 여론이 유통되는 모든 창구를 장악하기 위한 여론 장악 프로젝트입니다. 여론 이외에 여론이라는 거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여론전이고요. 지금 현재 얘들은 차세대 지금 민전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지난 대선이 민전이었어요. 모르시겠지만 거의 오프라인 시위는 안 했어요. 밈 지하로 밈을 엄청 풀었어요. 그리고 기획하고 있고 강화시키고 있고, 그거는 이제 김상 동상을 보면 나옵니다. 저 빨리 하니라 많이 넘어갔는데, 요거 같은 게 본론 경우고요. 각 사업이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뭐 유튜브 양성 프로젝트, 우익 단체 양성 프로젝트, 청년 우구나 양성 프로젝트, 그리고 우익 매체까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기 첨부자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은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 각각 하나가 거의 하루 정도씩은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정도의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오늘 압축하다 보니까 또 좀 많이 건너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짧게 한 분씩 좀 질문을 받는 형태로 해서 한 3분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일단은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나이는 좀 많지만 여기서 많이 거론되는 부분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2008년 광복정 집회 때 아고라가 대단했죠. 저쪽에는 감히 대적을 못했어요. 아고라한테 당해서 이명박이 사과하고 만든 게 바로 일베 사이트.
국정원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계속 해왔죠. 그러면서 이명박 끝나고 박근혜 넘어오면서 진행되다가 이게 제대로 잡지 못한 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컸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전광훈이 이런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계속 이걸 키워주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뺏기게 되고 윤석열이 탄생한 부분인데,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잘하는데 지금 내가 이 발전한 부분을 나는 다 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저쪽에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렇게 내가 나이 든 사람이 아닌 황희도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해서 직접 행동을 좀 해달라. 그럼 우리는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걸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수십 년간 싸우신 초심 선생님답게 매섭게 또 말씀 주셨는데 되게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앞에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게 워낙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고 특히 골든타임도 지난 상황이라고 봐서 지금 대응하는 것도 사실 매우 늦었다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12.3 내란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뭐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거 같이 얹혀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냥 이 여론전만 했다면 많은 시민들이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사이버 내란이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를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 영토와 정신적 영토를 나눠서 봤을 때 이 물리적 영토의 내란은 우리가 종식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내란 종식이 그런 의미에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관련한 특별법이 제일 급하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 대응, 뭐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한 세월 걸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이버 내란 특별법을 위한 TF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이유로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한진희 소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당내에서 이걸 한 줌으로 보는 분들도 너무 많고 혹은 음모론으로 보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충격적일 정도로 아까 두 분도 말씀을 다 못 하셨는데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이걸 정치인들은 더더욱 이 인터넷 세상이랑 좀 친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꼬여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이버 내란 특별법이 좀 필요하다. 가장 딱 하나의 구호만 얘기한다면 전 그게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타이밍으로 보면 올해 국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제가 fem코는 fem코대로 뭐 DC는 DC대로 혹은 이제 뭐 에브리타임이나 블라인드 같은 또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쓰는 앱이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 공론장을 좀 시각화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막 머릿속에서 다 엉켜 있고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걸 딱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원래 이제 당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머리에 딱 보이고 어디가 지금 어떤 내용들이 퍼지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쪽에서는 사이버 내란 특별법으로 요 네트워크와 자금줄과 정보기관의 이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뿌리를 뽑는 게 저는 가장 급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민민훈 운영진입니다. 저희 민민훈 카페 회원수가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신남성년들 막 5만 명 이거 숫자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을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아까 리박스쿨도 마찬가지고 신남성연대 이런 조직을 끌어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좀 필요할 텐데 아까 뭐 250억 가까운 돈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뭐 애니첸 하와이에 계시는 그분한테 좀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라도 이 돈줄을 좀 잘 발본색원해서 끊어버리면 그게 좀 더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자금 추적 나온 곳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누구 후원했다고 선전 많이 하거든요. 기사 찾아보면 해군 사관학교 구국동지인가 거기서 이런 단체들한테 매번 뭐 몇 억씩 하는데 한 2.5억인가 그 정도씩 지원을 했거든요. 물론 더 받았겠죠, 이상한 데서. 그리고 정광훈 쪽에서 누구누구한테 1,000만 원 줬더라. 이런 동영상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민감해서 얘기하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키우는 거죠. 그 유튜버. 그거는 아마 기가 나올 것 같아, 나중에. 예, 구 유튜버 양성에 대한 프로젝트
사실 그거는 저기 이 본론에 있어요. 누가 구구 유튜브를 양성했는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몇몇의 신문사들이 양성을 했어요. 프로젝트 모으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극우가 있고 일본 극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극우 국가기본문제연구소나 이런 내용 책에 잠깐 좀 넣어놨고 사실 이제 그 국정원 쪽을 제가 계속 거기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언론이나 플랫폼 개혁 같은 경우에는 뭐 방심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후 대처거든요, 사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딱 시스템만 보더라도 계속 이제 후속적인 대응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 모든 걸 또 다 대응 못하니까 항상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계속 그래서 물량전으로 가면 이게 밀릴 수밖에 없다 저는 보는데 국정원을 왜 말씀드리냐면 검찰 특활비처럼 국정원 특활비랑 본 예산 규모를 보면 책에 좀 자세히 써놨지만 막 조 단위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양후의 양지회라고 전직, 현직 그런 공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친목 네트워크인데 거기서 막 부동산, 막 골프장 이런 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도 이게 이명박 정부 그 추적을 할 때 문정부 초기에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얘기조차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가? 이게 여전히 좀 건들기만 하면 안보를 해친다는 식으로 또 나와요. 뭐 사상이 이상하다. 사실 저는 뭐 그런 비판을 항상 받아왔지만 뚫고 가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또 국정원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냅두면 앞서서 사실 다 저희 공통점이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인데 그런 문제들 규모를 다 합쳐보면 막 사이비 종교나 뭐 해외에서 오는 거 합치면 어마어마한 단위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에 그동안 이제 다른 것들은 그나마 이제 거론이 됐지만 국정원은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음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도 보니까 이제 그 이명박 때 그 활동했던 우리의 세금으로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민간에서 알아서 돈을 내는 건데 우리의 세금으로 활동했던 것들이 윤석열 때 그대로 이제 와서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지금도 세고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산이 한번 그 책정이 되면 그 없어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그거를 이제 조사해서 좀 뿌리 뽑아달라라고 할 때 어떤 분한테 그 접촉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국정원 전문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국정원 쪽은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박선원 의원님이 주로 이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집권플랜본부 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PPT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 지금 뭐 많이 다른 이슈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지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저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거의 대부분의 국정원 이슈는 보통 박선원 의원님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님이든 혹은 다른 분들이든 정보위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거 혹은 지금 윤건영 의원님도 최근에 이 국정원 관련해서 목소리 내시니까 거기에 차라리 제보를 하시거나 혹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잠깐 저 한마디 할게요. 자금에 대해서. 이거 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얘네들을 이번에 좀 잡아야겠다고 되게 결심 많이 하고 좀 힘 많이 줬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얘네 계부를 파악하면은 결국은 기무사가 국정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런데 얘네들이 시간을 좀 더 거듭하면은 그 다 사라지고 자생화돼요. 지금 그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 보면 돈 받지만 우린 다 어디서 나왔냐 했겠지만 일반 그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뭐 슈퍼챗 쏘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기업들도 있고. 그 액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요, 사실. 왜냐하면 슈퍼챗으로 지원하기 쉽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좀 팍팍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면 조금씩 주고.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 봅니다.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자금 규모상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마지막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마디 좀 드리자면 얘네들 저는 제가 지켜보니까 얘네들 목적이 예전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명박 때나 예전 때는 이제 국가 세금을 어떻게든 뭐 뒷돈을 이용해서 돈을 막 지원하잖아요. 그럼 돈 자금줄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가장 큰 목적은 돈 자금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자생해서 아까 저 얘기하셨다시피 자생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집회까지 그냥 조직적으로 동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세뇌시켜서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얘네들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리박스쿨이 무서운 거죠. 네. 신념화하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유입되는 거 이제 끊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말씀 주셨듯이 양지회 양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서 몇 번 이제 저도 이제 내부에서 제보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쿠션 몇 번 넣기 때문에 나중에 출처를 찾으려고 해도 국회에서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사실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뭐 엑셀 방송이라 그래서 거기도 검은 돈들 오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 세탁을 하면은 출처가 끊기고, 요즘 게다가 막 코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단위 돈이 움직이는 것 자체 일단 끊어내고,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되게 비슷하다 보는 게, 결국 자원이 많이 있어도 이게 고갈이 되면 한계가 생기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남은 파이 때문에 내부에서 또 분열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방치됐던 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호회, 양지회 혹은 사이비 종교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그 틀 안에 숨잖아요. 국정원의 틀로 숨으면 비판하면은 이거 뭐 안보에 위협을 준다. 종교 쪽으로 하면 지금 나오지만 뭐 종교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언제 이 방어 논리는 진짜 수십 년간 돼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민주당을 응원하지만, 여전히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 눈치 본다든지,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성공을 바라는 게 맞는 건가?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네, 하나 받겠습니다. 네, 이사님이랑 좀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일단은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도 해결하기는 벅찬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는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실체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건데, 제가 솔직히 느끼는 거는 한 가지가, 이런 것도 이게 정말 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리박스쿨에 대한 걸 보고 더 정말로 공포스러웠거든요. 뭐냐면, 이게 정말 아이들 어린이 싸게까지 손을 대는구나, 얘네들이.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교육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이제 이런 모든 극우적인 성향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사관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재 교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중학교만 가면 애들이 역사를 안 배워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뽑는 것도 조차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나라, 국가의, 국민의 어떤 봉사하는 자리고. 근데 역사에 대한 시험을 안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의 어떤 원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사님께, 애들에 대한 역사, 아이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거는 제대로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근현대사부터 일제강점기부터에 대한 어떤 그런 올바른 역사관이 없으면, 충분히 이거 역사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에 극우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깨지질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네. 저기 잠깐만,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셨는데, 지금 교육 문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현재 교육감들은 우리가 투표로 선출하지 않아요. 지금 교육감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진보 교육감들이 그렇게 뭘 했냐. 내가 서울 교육감한테 전화를 하고 했는데, 알았냐 리박스쿨을. 알고 두려워서 이야기를 안 했냐. 먼저 나서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그래요. 뭐 언론적으로 우리가 역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장 어떤 교육감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리박스쿨을 앞장서서 색출해 대고 이걸 중지시키고, 이게 교육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지만 먼저 또 시급한 해야 될 특별법 이 다음에는 해야 될 게 교육 문제. 특히 빨리 내년 선거도 있잖아요. 교육감들 추동해가지고 리박스쿨 교육청에서 먼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나도 느끼고, 나도 직접 나서서 교육감 만나볼 예정입니다. 예. 일단 교과서 부분도 여론전에 포함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 국정원하고 청와대 화이트리스트 단체 공학연을 했거든요. 공교 관리 갖고 보면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범이란 그 리박스쿨 만드는 거 도와준 사람이 만든 그 계열이거든요. 거기 하는 일이 뭐 교과서 같은 거, 그리고 뭐 종교조 안티,
종교도 굉장한 타겟이죠. 그런 거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저는 좀 비관적인 게 교과서 그걸 배운다고 해서 애들 국어가 풀 것 같지는 않아요. 강력합니다. 인터넷은 정말 강력합니다. 역사 교과서 배워봤자 그거 몇 시간 그 시간 대비로 하면 비교를 해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아실 거예요. 역사 그럼 일주일에 한 3번 배울까요? 1시간 30분? 인터넷은 하루에 뭐 몇십 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혐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혐오와 유머. 그게 교과서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완전 초학력입니다, 그거는. 근데 혐오하고 어떤 그런 편견을 일단 머리에 붙잡히면은 교과서로 안 돼요. 걔네들은 교과서에 배운 거를 대응하는 논리까지 가고 있어요. 좌파들 논리다. 그걸 거의 끝날 수 있습니다. 혐오가 우리 머리에 담아들고 민주당 밑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으면 인지전이죠. 그게 사실 말씀 주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된다 봅니다.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 못 다뤘지만 애초에 교육과 언론을 부정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왜 이런 내용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좌편향 언론이라 그렇다. 간첩들이 다 점령했다. 정교조 민주노총이 다 점령했다. 교육계 마찬가지다. 좌빨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막 트루스 들어가는 곳 있죠. 막 트루스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오면은 뭐 리박스쿨 오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배울 수 있는 거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좌빨들이 역사 왜곡한다. 딱 해버리면 요 세계관 안에선 그게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물론 필요하고 뭐 이게 사실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 주셨듯이 그냥 게임 커뮤니티 채팅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라 해도 여기서 그냥 크크크 하면 나도 그냥 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거 집단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교육은 교육대로 가되 이 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그래서 4050 정치인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앞에 초심 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내년 교육감이 그래서 전 중요하다 봅니다. 이분들이 뭐 하나하나 밈을 알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구조를 알아서 청년 청소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연대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항상 다른 이슈로 엄청 쪼개져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지금 포지션 하는 것도 4050과 2030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려고 서 있는 건데, 다양한 요구가 너무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 몰리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뭐 외연 확장도 해라. 그리고 2030의 목소리를 더 내라. 4050에 뭐 이걸 해야지 2030 저런 거 끌려다니지 마라. 이런 충돌하는 요구가 다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좀 마음에 안 들고, 얘네가 왜 저래? 지금 심각한데 왜 이렇게 웃어? 뭐 남천동 보면 이제 가끔씩 웃기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상대가 유머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의 포지션을 최대한 넓게 넓혀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일각에서 가끔 몇몇 분들이 왜 쟤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쟤랑 같이 방송하냐, 쟤랑 왜 자꾸 어울리냐 하는데, 그걸 최대한 넓혀가는 게 제 그 궁극적인 목표다. 그걸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당대표 선거 이후에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너무 내부 충돌이 커요. 제가 뭐 저도 민주당에 불만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비판할 거고 찾자면 할 게 너무나 많죠. 이재명 정부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자꾸 삐집어가지고 내부에 비판할 거리를 자꾸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정말 비판이 필요하다면 하되, 좀 우리가 지금 방향과 속도를 좀 명확하게 딱 규정하고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구조 개혁에 관한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조 개혁에 이르려면 결국 당정청 협력이 필요하고, 당정청 협력에 이르려면 현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 현상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당원분들을 비롯해서 좀 당원단체가 같이 좀 총의를 모아서 당에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좀 기반 삼아서 계속 공론화 장으로 좀 끌고 나오는 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좀 그냥 전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개개인에 대해서 이게 대처하는 거에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방송을 하시는 뭐 스피커분들 같은 경우는 개개인에 대한 대처를 직접적으로 뭐 해보신 입장에서 각각이 각계 전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 전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적인 또는 그 어떤 이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모되는 것이 너무 큽니다. 뭐 이를테면 아까 전에 저희 박대희 대표님께서 소개하신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사례 중에 문재인 정부 탓이다 또는 뭐 검수완박 탓이다 그리고 뭐 민주노총 탓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각시탈을 쓴 남성이 그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가지고 참사를 일으켰다. 그 가짜뉴스의 대상이 저였습니다. 제가 그 각시탈을 쓴 사람이라고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4명의 변호사로 금융치료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이후에 그 사례는 안 나오잖아요.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400만 원 이상인 거죠. 기본 비용이. 근데 이거를 개개인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거고 이전에 민주파출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황희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이버네란 사이버불링 TF 신설이 무엇보다 그 기반에 깔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대응들을 민주파출소에서 매를 드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뭐 국정원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자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모두에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자료가 6부 남았거든요. 여기에 이게 관련 국정 화이트리스트 사업 같은 거를 이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대략 한 73페이지인데 가져가실 거 한번 가져가세요. 그 제보자님께서 총 6부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발표한 자료하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 6부 가져오셨으니